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 여사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됐는데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검사 20명이 투입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내년 2월경부터 70일간 수사를 하게 되니까요. 내년 총선 최대 이슈가 되겠죠. 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에게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탈탈 털어도 죄를 못 찾았던 사안이라며 총선용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이 검사 20명을 파견받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안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통정금액 가담 정황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시세 조정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뿐 아니라 소속됐던 정당도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법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여당은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못 박은 겁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7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가능합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화천대유 뇌물 의혹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 TVN 뉴스 최순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통과된 그 직후 쌍특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즉시 즉각 행사할 거라고요.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한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즉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밝힌 특검법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검을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는데 그때는 여야 합의 사항이었고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 있다고 했지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방침이 명확한 상황에서 굳이 시간을 길게 끌고 갈 이유는 없다며 즉각 거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15일 숙려기간을 거의 다 채운 뒤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앞서 과정과 절차, 내용 모두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신속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다만 여론이 부담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악화되는 여론은 분명 고심 지점이라며 총선이 끝나면 영부인 리스크를 보완할 대책을 고민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가족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 등이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쌍특검 법안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은기자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내용, 의미,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쌍특검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통과된 최종안 내용이 뭐예요? 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두 개라서 쌍특검이죠.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 씨에게 불법 로비 대가로 법조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거죠. 자, 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검찰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네,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까지 3년 8개월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검찰은 뚜렷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기소할 경우 봐주기 비판이 나올 우려가 있다 보니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영부인 특검법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 지금 논란이 되는 지점들을 좀 짚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시점인데요. 김건희 특검법이 진행된다면 특검 임명과 준비 기간을 거치면 내년 2월부터 70일간, 그러니까 총선 기간 내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작년 9월부터 논의를 했는데 여당이 진즉 합의해줬으면 이미 특검은 끝났을 거라며 정부 여당 탓이라고 맞섰습니다. 두 번째는 특검 추천권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어 여당은 편파적이라고 하는 거죠.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여사 특검을 여당이 추천해서는 안 된다며 혹여나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게 수정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 브리핑이죠. 수사 과정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정치용 특검의 증거라는 게 여당 주장입니다.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겠죠. 네, 민주당으로서는 꽃놀이패란 이야기가 정치권에 파다한데요. 대통령이 수용하면 총선 내내 김건희 여사 이슈를 끌고 갈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족 방탄이라고 비판하겠죠. 재의결 카드로 국민의힘 분열도 노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200명이 찬성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되거든요. 2월쯤 공천 탈락이 가시화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결탁해 20명 정도만 찬성으로 돌리면 재의결이 된다는 거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입장을 내진 않은 거죠?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은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오냐고 기자들이 묻자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아니다. 쌍특검은 원내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위원장이 김 여사를 보호하는 모양새가 부담이죠.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한 위원장을 김건희 호위무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상을 했는데 즉각하겠다. 아주 단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거부권 행사의 시간을 끌 경우 오히려 민주당 여론전에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주식 거래가 어떻게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냐는 게 대통령실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연말 내내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연초에도 그 흐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검법은 단호히 반대하지만 대통령 가족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포함해 민심 달랠 방안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이 중요하겠군요. 네, 아는 기자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 10명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평균 나이 43.7세, 많이 젊어졌죠. 정치인은 김예지 의원 딱 한 명뿐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비대위원들을 지명했습니다.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임명직 8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하면 모두 11명입니다. 평균 연령은 43.7세로 과거 비대위와 비교해 연령대가 확 젊어졌습니다. 임명직 8명 가운데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7명이 비정치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6 운동권 청산을 주창해온 민경우 상임대표와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 회계사,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구자룡 변호사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극우 비대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방송과 극우 유튜브에 나와 야당 공격에 앞장서온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을 극우위원회로 만들 셈입니까? 한 위원장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비대위원들에게 전화해 단순히 이재명 대표와 86세대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정치회장에 소환될 이유는 없다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정치하는 것이라고 동참을 설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오전 상임정국위에서 인선안이 통과되면 언론 앞에서 직접 비대위원들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계속 함께했던 김대기 비서실장을 교체했습니다. 후임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발탁했는데요. 이 대통령실 수뇌부를 전격 교체하면서 당의 변화에 발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1월 1일자로 교체합니다. 20개월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러고다가 이제 그저께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달 전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대통령실 개편 당시에만 해도 김 실장 유임 뜻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 실장이 자신의 기업 인사 개입설 등이 불거진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수용한 겁니다. 후임에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발탁됐습니다. 지난달 국정기획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이동하면서 신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석이 된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뇌부인 3실장을 모두 교체하며 쇄신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여당과 함께 대통령실도 심기일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같은 날 대통령실과 여당이 모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살펴보죠. 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교체입니까, 경질입니까? 사실상 경질 성격이 더 강합니다. 김 실장은 소임을 다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지만 사실 여권 내에서도 여당은 대표가 물러나고 지도부가 싹 바뀌는데 대통령실은 무풍지대냐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권의 위기 속에 대통령실이 답할 차례라는 압박에 응답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같은 날 대통령실과 당의 리더십이 싹 바뀌는 꼴이 됐어요. 네, 새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 여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섰고요. 대통령실도 새로운 3실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이전과 비교하면 젊은 대통령실이 된다. 60년대생 이하만 참모진에 남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오늘 인사 발표가 난 것을 두고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돌려막기 인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당으로 가보죠. 한동훈 비대위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일할 비대위원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관심들이 많았거든요. 어때요? 네. 특징을 좀 짚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젊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 지명자들의 평균 나이는 40대인데요. 앞선 주호영, 정진석 비대위와 비교하면 10살 이상 젊어졌습니다. 60년대생 2명 빼고는 모두 70년대생, 80년대생, 그리고 2002년생도 1명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봤더니요. 정치인을 싹 뺐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긴장할 만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앞선 두 비대위 구성을 보면 전현직 의원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임명직 비대위원은
김혜지 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다 외부 인사입니다. 그러면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싹 하겠다 이런 의지도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김혜지 의원도요, 현역 의원이라는 의미보다는 장애인과 약자 관련 정책을 챙긴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지난 6월 대정부 질문 기억나시죠?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해도 되나요? 지금 구동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알려주세요. 6개월 뒤 당 정책의원총회에 와서도 제일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넨 사람 바로 김혜지 의원이었습니다. 자, 캐릭터들도 확실하죠. 운동권 청산,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도 눈에 띄는데요. 비대위의 색채가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야당 비판에 앞장서온 사람들로 역대급 막말 지도부를 탄생시켰다고 비꼬았습니다. 대중들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워킹맘, 노인 전문가, 또 청년, 호남 비대위원을 뽑았는데요. 정책에서 반영할 거라고 합니다. 네. 비대위원들에게 좀 알아봤죠? 한 위원장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서 비대위원 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나요? 여러 비대위원들과 통화를 해보니까요. 다들 한 위원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위원장이 직접 한 명 한 명 전화를 해서 동참을 요청하면서 취지를 밝혔다는데요. 왜라는 걸 특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왜 이겨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미래 비전을 찾자고 제안했다는 건데요. 단순히 이재명 대표와 86세대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소환되지 않았을 거라고도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야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대안까지 좀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내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비대위원들 소개한다고요? 맞습니다. 직접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4시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난다고 하니까요. 이 두 사람의 첫 대면 모습 어떨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이 가네요. 네,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자신의 요구에 이 대표 답이 없다며 신당 창당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선 후퇴는 없다며 이낙연 전 대표 공격에 나섰고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곳에 배두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배 기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민주당 공천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의 북콘서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이낙연 신당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문자로 답을 드렸어요. 측근을 통해서 회답 드리겠노라고. 그런데 그 측근을 통한 협의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신당 창당 뜻에 변함이 없다면서 신당에 참여할 현역 의원들이 차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근 신경민 전 의원도 이런 식의 공천은 안 된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천 논란으로 탈당한 이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했는데요. 좀 수습책이 나왔습니까? 네, 이 전 대표의 신당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당 통합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이 요구해온 당대표 사퇴와 같은 전향적 카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이선 후퇴나 비대위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명계는 이 전 대표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전화를 안 받았다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대장동 제보자 논란을 두고 이 대표의 무고함이 드러난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이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덕양행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일기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회유는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 공개한 문서입니다.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메모한 내용을 최근 옮겨 적은 것으로
A4 용지 21장 분량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찰 조사 때 내놓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이 모두 거짓이란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알았다고 표현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선 수사검사가 이 부분이 진술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검사가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파티를 한번 하자는 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과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쪽이 어디인가라며 이 전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는 건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그리고 변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검사 역시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역시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의지로 자유롭게 진술했다는 판단을 이미 내놓은 적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오늘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교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석 달 넘게 열리지 못한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정치 현수막 공해, 채널A가 집중 보도해드렸죠. 낯뜨거운 비방 문구에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 정치 현수막을 막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김단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차량 소통이 많은 한 교차로, 기둥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며 치정용으로 내건 게 대부분입니다. 네, 정당 현수막이 이렇게 횡단보도 옆 신호등 기둥에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이 보시는 것처럼 제 키만 한데요. 그렇다 보니 시야를 방해해 건너편 도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을 명분으로 여야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당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난립했고 현수막 끈에 걸려 시민이 다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낯뜨거운 비방 문구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폐해와 관련한 채널A의 집중 보도 등으로 현수막 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정치권이 1년 만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당은 읍면 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보행자나 교통수단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은 마침내 현수막 공해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나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안 보일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선거철 되면 더 심해지니까 이거를 조금 규정하는 것도 좀 낫지 않나. 이번 개정 법률안은 내년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요. 뭐를 삭제했을까요? 네, 고 이성균 씨 추모 글입니다. 어제 자정쯤 SNS에 올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삭제했는데요. 이 메시지입니다.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말을 얻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정치권에서 말을 얻게 되면 이 문제 자체가 이 사람의 죽음 자체가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비극적인 일인데 정치 쟁점화될 걸 우려해서 삭제했다 이런 해석 같네요. 네, 특히 이 무고한 희생이라는 부분을 짚어보면요. 이 대표 본인도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 이 본인의 억울함과 동일시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추모를 해서 검찰의 과잉 수사를 경찰도 따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야당 쪽에서 이번 사건으로 과잉 수사 이쪽과 연결을 많이 해서 또 비판하더군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추모와 함께 후진적인 수사 관행,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통화해본 민주당 관계자는요.
전 대통령까지 나서다 보니 이 문재인 정부 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번질까 봐 우려하더라고요. 경찰에 넘어간 마약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여론이 일거나 야권의 책임론이 튈 수도 있다고요. 아이고, 뭐 이런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좀 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오늘 유인촌 장관도 빈소를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고 젊은 나이인데 미국이지 뭐. 나는 선배 입장에서 훨씬 더 여러 가지로 하니까 착잡하고 마음이 아파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경우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 지명자인데요. 빨리 돌아가시라 발언이 논란이더군요. 네, 과거의 어르신들에게 한 말인데요. 민지명자 지난 10월 한 토크 콘서트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은 포로를 통해서 잘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아까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 선배들을 이뤄내야 된다. 네, 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다 나온 말인데요. 노인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뭐 바로 죄송하다고 얘기는 하는 걸 봤는데 민지명자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이 민지명자는 젊은 세대의 역할론을 강조하다 나온 실수라면서 재차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이 어르신들이 돌아설까 우려하는 모습인데요. 어르신들을 누구보다 공경하며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잊혀질만 하면 노인 비하 논란이 생기네요. 네, 앞서 민주당 혁신위에서도 이 노인 비하 발언이 나왔었죠.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손찌검을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아무나한테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네, 이번에도 대한노인의 즉각 입장문을 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1천만 노인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민지명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내일 공식 출범하는데요. 시작도 전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했습니다. 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 논란에 이례적으로 인천경찰청장까지 나섰습니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다고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자청한 인천경찰청장이 고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그동안 수사 경과도 밝히며 지난 23일 밤샘 조사 역시 이 씨 측을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당시 변호인 측에서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경찰청장까지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며 수사팀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별 승진 임용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데 청장으로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하세요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억 원을 받아낸 유흥업소 여실장에 이어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그제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고 부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혀왔습니다. 이선균 씨의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경찰은 이선균 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한 마약 투약 사건과 달리 공갈 협박 사건은 이미 이선균 씨의 피해 진술도 확보된 이상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맞습니까? 국방부가 새로 내놓은 군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분쟁 영토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이 교재 속 지도에 독도가 아예 빠지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면서 즉각 시정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전군에 배포돼 내년부터 사용될 군 정신전력 교재입니다. 총 360여 쪽 중 제1절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안보에서 한반도 주변은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갸오이다오, 쿠릴 열도와 함께 각국의 영토 분쟁 사례에 독도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단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됩니다. 또 교재 속 한반도 지도 중 일부에는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변국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닌가 좀 여쭙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도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며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5년에 한 번 발간되는 군 정신전력 교재는 국방부 정책실 산하 정신전력 정책과에서 집필합니다. 교재에서 한일 관계 부분에서도 양국 과제로 언급됐던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부분이 이번엔 빠졌습니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정부라 비판하며 신원식 국방장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사고 위험 탓에 서서 가는 입석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승객이 다른 승객이 앉아야 할 자리에 짐을 올려놓고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자리를 비워달라 하니 경찰을 부르겠다며 되레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서울을 출발해 경기도로 가는 광역버스. 자리에 앉은 여성과 서 있는 남성 간의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딱 하나 남은 자리에 먼저 앉아있던 여성이 자신의 짐을 올려놓고는 치워주지 않은 겁니다. 짐을 치워주지 않는 남성이 서서 가야 할 상황이 되자 버스 기사까지 나섰습니다. 입석 금지라고요. 안 툭하세요. 이거 위에서 올리세요. 주변 승객들까지 나서 짐을 치우라고 하지만 여성 승객은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자기 그 쇼핑팀 그거 하나 올려놓는다고 못 앉게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뭐라고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입석 금지 버스에서 남성 승객은 결국 출입문 계단에 앉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입구에 있는 그 계단 쪽에 앉아서 갔어요. 사람들이 욕을 했는데도 네, 자리 끝까지 안 비켜주고 있었어요. 버스 앞부분엔 남은 좌석수를 보여주는 전광판이 달렸는데요. 남은 좌석이 없으면 더 이상 탈 수 없습니다. 여성 승객 때문에 남성 승객은 현행법상 승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를 어기게 됐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은 처벌 조항이 없어 원인 제공자인 여성 승객을 따로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사님이 중재자일 뿐이지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내 편이 못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대전의 한 음식점 건물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인근 상가 상인들 울상입니다. 복구는 더딘데 혼란을 틈타 술과 밥솥을 훔쳐가는 좀도둑까지 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시뻘건 섬광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주차된 차량들은 충격의 비상등을 일제히 켜고 시민들이 황급히 놀라 뛰어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대전 한 식당 건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모습입니다. 다시 찾아간 사고 현장.
사고 당시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폭발 현장 건너편 식당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복구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대부분 월세를 내며 장사하는 세입자들. 연말연시 대목은커녕 복구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좀도둑까지 기승입니다.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경찰이 CCTV를 가져간 사이 누군가 몰래 들어와 집기류부터 술까지 돈이 될 만한 걸 훔쳐간 겁니다. 그 다음 날 이렇게 와서 보니까 냉장고에 있던 맥주도 뭐 절도해가고, 어제 보니까 또 저기 전기밥솥도 두 가지 절도해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접수는 해놨는데. 이번 사고로 관할 구청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50건이 넘습니다. 창문이 모조리 깨졌고 가스마저 끊기면서 비닐로 한기를 겨우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평한 게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씻지도 못하고 찬물로 어떻게 그냥 우리가 그냥 씻고 얼굴도 씻고.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식당 뒤편에서 발견된 50kg 가스통을 집중 살펴보는 한편 화구와 밸브, 배관 등도 수거해 폭발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연말에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해온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운동화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3cm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혼잡한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 안. 열차를 기다리는 여성 승객 뒤에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서 있습니다. 잠시 후 여성 승객 뒤에서 슬그머니 다리를 뻗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잠시 뒤 지하철역 안으로 경찰관 여러 명이 다급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지난 성탄절 저녁 7시 40분쯤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시민이 남성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신고한 겁니다. 남성을 신고한 시민들은 남성이 지하철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고 경찰은 신고 5분 만에 이곳에 도착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운동화에 작은 구멍을 뚫고 렌즈 직경 3cm 정도 되는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을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초소형 카메라에만 지난 2021년도부터 찍힌 불법 촬영물 150개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30개 정도의 불법 촬영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게시글들을 보고 수법을 따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발 속에 넣는다든지 이제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여성 치마 밑을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촬영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수상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혹시라도 목격하시면 얼른 112에 신고하셔가지고. 경찰은 남성을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폭력 조직원이 대거 검거됐습니다. 대부분이 20대, 30대인 MZ 조폭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깜깜한 밤, 도심 한복판에 둔기를 든 남성이 나타납니다. 다짜고짜 인도에 서 있는 남성에게 둔기를 휘두릅니다. 둔기를 든 다른 남성들도 가세합니다. 인천 지역 폭력단체인 꼴망파 조직원들이 시민 3명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조직원이 노래방에서 이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조직원들을 모아 보복에 나선 겁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시민 3명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강을 잡겠다며 8차례에 걸쳐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꼴망파 조직원은 26명, 대부분 20, 30대 MZ 조폭이었습니다. 꼴망파는 2년 전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허민우가 있었던 조직입니다. MZ세대 조폭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세력을 재확장하고 보이스피싱, 대부통장 유통 등 각종 범죄 연루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나가던 시민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MZ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리딩방 사기와 대포통장 유통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일부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대포통장 거래, 대포통장 사고, 사건 해결 이런 쪽에서 조폭들이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3명을 구속하고 7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직장 동료의 집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 도주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동네 자율방범대원의 도움이 컸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주택가 한 남성이 가정집을 나와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1분 뒤 골목 반대편에서 출동한 경찰들이 남성을 추격합니다. 지난 17일 새벽 1시쯤 서울 동대문구 다세대 주택에서 누군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직장 동료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휘두른 겁니다. 집안에 있던 직장 동료와 그의 아내가 흉기에 찔려 다쳤고 마침 주변을 지나던 자율방범대원이 비명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폭 소리가 나서 내다봤더니 이쪽에서 칼 긴 걸 들고 있더라고. 들고 있으면서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신고를 했죠. 남성은 달아났고 방범대원이 경찰에게 인상착의를 알려준 뒤 함께 범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같이 후라시 들고 제가 후라시 들고 숨었나 싶어서 찾으러 다녔죠. 민간인 신분으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자율방범대원으로 20년째 활동 중입니다. 그냥 우연찮게 제가 또 사건이 크게 났는데 경찰 인력이 부족해갖고 제가 가서 같이 또 잡아서 한 것도 있고. 결국 경찰은 1시간 만에 남성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21일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국내 시공 능력 16위인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48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만기일이 오늘이었는데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유찬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영건설이 오늘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태영건설 측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실 징후기업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오늘 돌아온 만기 대출을 포함해 태영건설이 이달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는 3,956억 원. 내년 4분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PF 보증 채무만 3조 6,027억 원에 달합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2주 동안 채무가 유예되고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최장 4개월 동안 채권단 실사를 거쳐 정상화 방안을 세웁니다. 태영건설은 자기 자본 대비 PF 보증 비중이 374%에 이르고 부채 비율도 258%로 높습니다. 다른 주요 건설사보다 유동성 위기에 더 취약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위험 노출액은 4조 5,800억 원, 금융회사 총 자산의 0.09% 수준이라며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와 분양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PF 사업장 60개 가운데 정상 추진이 어려운 곳은 시공사 교체나 사업장 매각을 추진합니다. 분양 사업장들은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분양 대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협력 업체들에도 대금 지급 보증과 채무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합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에서 정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정부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시장의 걱정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인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융권과 건설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번지는 건데요. 정부는 일단 특정 은행이나 증권사에 태영건설의 채무가 몰려있지 않아서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안심하긴 힘들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2013년 쌍용건설도 채권단이 자금을 지원했지만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면서 이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못 받았거든요. 업체들 통화해 보니까 돈줄 마른 중견, 중소 건설사들이 당장 자금 압박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요. 시공 능력 16위인 태영건설입니다. 왜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겁니까? 네, 이 문제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는 담보물이나 신용도가 아니라 이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이 남느냐 아니냐를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금리가 낮을 때 건설사들이 이 PF 대출을 늘려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태영의 경우도 PF 사업장을 공격적으로 늘렸는데 원자재 값 등 비용이 증가해 착공도 못한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 못하고 휘청이게 된 겁니다.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사정이 좋지는 않다던데요. 네, 태영건설의 경우 PF 대출이 3조 원이 넘는데요. 업계 1위인 현대건설만 해도 PF 대출이 2조 원을 넘고요. GS, 롯데, 대우건설도 대출 잔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금융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빌려준 대출 잔액은 134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연체율이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지난 9월 말 기준 2.42%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랐네요. 업계에서는 다음은 누구냐 이런 말까지도 나와요? 네, 신용평가사들이 일부 건설사들에 대해서 등급을 낮추거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요. 보유한 현금은 적은데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공 능력 19위인 코오롱 글로벌과 32위인 신세계건설이 대표적인데요. 대형 건설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도 최근 신용등급이 한 단계씩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건설사들 어려움에 더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오는 겁니까? 네, 건설사가 빌린 돈을 못 갚는다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손실을 떠안게 되죠. 네. 금융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부동산 사업 위험하다, 대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미 건설사에 나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거나 신규 대출을 줄입니다. 부동산 사업은 보통 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분양한 다음에 갚는 구조인데요. 금융권이 이렇게 돈줄을 죄면 아파트든 빌딩이든 새로 짓기가 어렵게 됩니다. PF 사태가 다른 건설사 혹은 금융권으로까지 번지면 공공주택, 민간주택 가리지 않고 예정된 분양, 입주 일정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요. 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나 지하철 같은 인프라 공사도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우 기자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이 회사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죠. 이 법이 도입되고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재판들이 줄줄이 시작되는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1.2톤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원청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나온 건 12건인데 이 중 11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실형은 이번 한 건이 전부입니다. 이전과 판단이 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제강 대표 A씨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에도 사업장 사망 사고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앞둔 다른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골재 채취장 붕괴로 3명이 숨진 삼표산업, 철골 구조물에 깔려 근로자가 숨진 현대제철과 탱크 청소 작업 중 2명이 숨진 SK 지오센트릭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저녁에 주문해서 다음날 새벽이면 받는 새벽 배송 많이 이용하시죠? 전국에서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되는 곳, 안 되는 곳, 지역 격차가 큽니다. 경제카메라 이민준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차재준 씨는 새벽 배송을 자주 이용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기 기저귀랑 로션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11시에 들어가서 급히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앞에 와 있더라고요. 하루 3만 5천 건 새벽 배송을 하는 유통업체 물류창고를 찾아가 봤습니다. 밤 11시 직원들이 카트를 끌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주문 내역과 배송지를 확인합니다. 계란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콩나물 쑥주 그러니까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집품이 돼요. 배송 상자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포장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지금 시간은 새벽 12시 반을 넘겼는데요. 이 포장 작업을 마친 제품들이 이 트럭에 담겼고요. 이제 새벽 배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한 물품은 서울, 천안, 세종 등 전국 34개 도시에 오전 7시 전까지 배송이 완료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배송 완료 사진이 되고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끝나요. 도심을 벗어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 반경 1.8km 안엔 편의점도 없습니다. 지역 농협이 직접 3.5톤 트럭을 이용해 이동마트를 엽니다. 한 달에 3번 같은 마을을 방문합니다. 대파하고 떡국떡하고 콩나물하고 그렇게 샀습니다. 나갔다 오려면 보통 한 30분, 40분 장까지 보면 거의 1시간 정도. 당장 필요한 식품이 있으면 먼 마트까지 직접 사러 가지 않는 한 구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새벽 배송이 안 되는 지역은 123곳으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물량이 많이 밀리거나 하면은 택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새벽 배송의 경우 신선식품이 많은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투자를 늘리면 유통업체 입장에선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송 서비스도 도심 집중화되며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제카메라 이민준입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 로봇이 큰 부품을 옮기도록 설계돼 자동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사람을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서 제조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루미늄 부품 대신 사람을 벽에 고정해 등과 팔에 부상을 입혔다는 겁니다. 동료 직원이 급히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근로자 부상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전현직 근무자들은 회사가 안전 관련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 노동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발언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If the workforce is declining, then who will work at the company? It's simple. If there's no people, there's no people to work. 미국 연방산업안전보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텍사스 공장에서만 근로자 21명 중 1명꼴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뉴스AU가 매일 전해드린 오프닝 키워드로 올해의 7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 대열에 올랐습니다. 3, 2, 어디 계신 거예요? 옥상서 외생 가는데 너무 지하차도요. 저희가 신속한 신청으로 지금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나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 내보내기가 너무 무서워요. 두렵고. 우여곡절 많았던 세계 잼버리 대회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선수들은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고
새 시대를 향한 삼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 혐의에 대해 어떻게 강화하실 건가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가득한 미세먼지에 하늘이 종일 잿빛이었습니다. 수도권에는 올겨울에 첫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밤 9시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전국에서 먼지 농도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는 짙은 먼지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면 내일도 구름만 많겠고요. 밤사이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6도, 대구 9도, 강릉과 부산 11도까지 올라서 다소 온화한 겨울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은 비나 눈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중부를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세미 한파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리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정당 현수막, 내년부터는 거의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자기들 홍보 많이 하려고 슬그머니 여야 의원들 함께 법안 통과시켰다가 이 국민과 언론들이 이건 공해다, 시야를 가려서 위험한 데다, 정치 혐오만 불러온다, 질타를 쏟아내자 못 견디고 오늘 수정안 통과시켰습니다. 요즘 정치권 혁신, 쇄신 분위기로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 국민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 이익 챙기려 했던 현수막 정치 같은 게 바로 쇄신의 대상이 돼야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다.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